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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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디아나 존스 신예진님. 아니라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멘탈에서 비즈앱을 기획하고 있는 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이질감 느껴진다. 막 고고하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에멘탈에서. 당신 소개했나요? 아, 네, 조과장입니다.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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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소개하다 얘기할 수도 있죠. 꼭 걸고 넘어집니까? 소개는 다 하고 얘기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박사가 그랬네요. 저희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토토님, 구현정님, 기동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후원 계좌를 팟빵,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저희가 소중하게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들어가 볼 텐데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 에멘탈에 예진님을 다시 모시고 원래 예진님의 꿈 이집트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채찍을 빼주시죠. 네. 채찍 좀 빼자. 어디에 휘둘러요? 그걸 어디다 휘두르는 거야? 그게 여러 방면으로 쓰이더라고. 악당을 물리칠 때도 쓰고 자기 몸 때릴 때도 쓰고? 야. 맞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있어. 이집트를 왜 좋아하세요? 아니, 그걸 파면 지금 우리 삶에 뭐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집트를 왜 나아진다. 좋아? 네?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지적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가? 라고 하기에 너무 학문이 크잖아. 전 세계 글로벌로 연결된 네트워크도 있는 거고. 지금 10만 고고학자들에게 도전장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존재가 궁금한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연구를 하고 현재와 연관이 되는 거는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은 해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냥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었다. 그리고 지금에 오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고고학을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건데 이게 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씀이 없어요. 아니, 학문의 목적은 호기심이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거 몰라요? 그건 우리나라에만 해당 되잖아요. 근데 고고학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 많아서 예진님이랑 비슷한 답변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의 본질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지금 왜 이렇게 살까?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1년 과거로 가다 보면 정말 먼 옛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 말하는 거, 뭐 집의 형태, 우리의 매장 문화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류가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뭐라는 거야? 갑자기요? 대홍수 뭐 이런 건가? 그 흔적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더 이상 더 이상 갑자기 기계가 지배했던 사실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지금 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세븐 리셋 2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설을 지금 보시고 지금 매트리스. 은하의 영전설? 모르겠다. 상상도 못한 대답 나왔어. 은하 영웅 전설. 저는 아틀란티스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틀란티스 바닷가에 있던 게 그렇죠. 올라가지고. 아틀란티스는 사실입니까? 아니요. 사실이겠니? 2020 원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은 발굴 후에 고고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고고학의 정의 그리고 고고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주로 알아봤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익히 들어봤을 법한 뭐 지질 측정, 연대 측정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우리가 보통 정리가 안 돼요. 그렇군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너무 정신없이 또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들어보시면 또 괜찮을 수 아, 있어요. 그런가요? 네. 항상 들으면 정리가 되어 있게 느껴져요. 네네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 있진 않아요. 듣는 사람의 뇌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추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발굴 전에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발굴 지역을 선정을 하면 발굴을 하다가 유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유물이 어떤 시대와 어떤 맥락과 어떤 인간 문화를 가진 것인지 유물뿐만 아니라 유적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정 방법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혹시 예시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네, 신발이 나왔어. 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요? 신발이요? 발 사이즈를 보나? 일단 이 신발이 모르겠지. 어떤 지층에서 나왔는지 먼저 봐요. 일단 첫 번째 네. 어떤 지층에서 나왔나? 네. 예를 들어서 역사 연대들이 우리가 쭉 쌓이면 우리가 뭐 그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뭐 이렇게 쭉 오면은 그 시간만큼 흙먼지가 쌓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뭔가 지층이 쌓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지층이 순차적으로 쌓였는지 뭐 역변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층이 어느 시대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지층에서 신발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지층에서 신발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고구려 시대. 일단은 네, 일단은 고구려 시대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기간이 기니까 고구려 전, 중, 후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시기인지를 상대적으로 보는 이제 측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봤던 지질 같은 경우는 보통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순서에 따라서 얘가 어떤 순서의 그 역사 시대의 지층이다라는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옛날에는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을 때는 지질도 사실 과학적인 방법이긴 하죠. 지질이라면 지층. 지층. 네. 예를 들어서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네. 백악기 시대 뭐 아, 이런 거 맞아요. 아시잖아요. 쥐라기, 백악기, 예. 성칸불 이야기. 예, 뭐 그런 거가 다 지층에서 연관된 그 용어들이거든요. 네네. 이 시기에 어떤 지층에 어떤 화석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그게 역사 시대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질 연대 측정이라는 거는 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시대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은 앞뒤의 지층, 그러니까 지층의 높이나 위치나 그다음에 주변에 유물이 어떤 게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시대의 지층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거든요. 뭐 색깔이 달라요? 아니면 구조가 성분이 다르겠죠. 성분이. 성분? 성분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아. 이제 여기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팀장이 제가 물어봤던 여쭤봤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유물이 나오면은 이 유물들을 쭉 나열을 해요. 쭉 나열해서 나온 순서대로 내가 순서가 있구나 이게 네. 측정하는 땅 파는 것도. 순서. 네, 더 땅판 깊이 들어갔느냐. 네, 더 깊이 들어갔으면 더 옛날 거고 아. 더 앞에 거는 앞에 시대인 거죠.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군요. 네, 그쵸. 그 근데 얘기 아니세요? 그게- 그러니까 방사성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지질 연대 측정이어서 네, 발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본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지층으로 추론한 게 네,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땅을 막 파가지고 묻었다든지 있어요.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네. 딴 데로 자꾸 묻혔다든지 뭔가 무슨 아니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틀어지면 하긴 뭐 다 지진이 틀리는 일어나서 거잖아요. 네.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옛날에 혹시 지구과학 배운 거 기억나세요? 저 좋아했어요 지구가. 그걸 배웠다는 기억은 있어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을 배울 때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점토 뭐지? 누르는 거. 점토 맞아요. 점토 눌러가지고 산 모양으로 이렇게 그쵸. 쭈그러 왼쪽으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고. 맞아요. 구부러지거나 태백산. 아니면은 단층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거나 막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막 지진 설명 들을 때 네. 네. 미는 거죠? 힘이랑 당기는 힘에 따라서 이렇게 네.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네. 내려가고. 그게 이제 유물에도 다 적용이 아. 돼요.
왜냐면은 유물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꽤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네. 위아래가 위- 다 똑같이 평평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가지고 최근에 나온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장 최신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그게 뒤섞였을 가능성 옛날엔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조합을 해보니까 얘는 얘가 먼저 나와서 더 최신 거고 저 C라는 유물이 가장 나중에 나와가지고 가장 옛날 건 줄 알았는데 그 근처에서 팠더니 순서가 뒤집혀져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이게 그렇네요. 발견이 되면서 이게 하나 가지고는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데이터가 희소해서 더 맥락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데이터가 한 줄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주변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뒤집혔는지를 보는 거군요. 네, 그쵸. 그래서 진짜 순서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맞춰가면서 보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 해서 지지연대 측정법이 아주 절대적으로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상대 연대 측정이라고 본다. 네, 맞아요. 다른 거랑 같이 맞춰봐야 되는 그냥 거군요. 얘보다 그것도. 얘가 앞서냐 뒤서냐 뭐 예. 이것만 보는 거네. 맞아요, 순서 정도?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그게 예. 너무 당연하다라는 게 맥락이 비슷한 게 데이터도 바라볼 때 어쨌든 상대적으로밖에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크다 어. 작다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얘가 절대적으로 큰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얘보다 그렇지. 커요 같은 거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일단은 집중경향치 뽑은 다음에 음.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해 보는 거니까. 묘하게 컨셉이 비슷해. 하나, 지난 우선- 방송 때 그 김 팀장이 로데이터 제하는 법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묘하게 뭐가 비슷해. 만사가 데이터라네. 쟤는 어디서 발굴해왔니? 모르겠어요. 옛날 말투를 쓰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전에 무슨 뭐 라디오 방송 옛날 방송 쪼 같은 거 있다지 않나 우리?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상대 연대 그래서- 측정이 네. 있고. 그래서 그 지질 연대 측정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유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토기고 토기가 이제 같이 그 지층에 따라서 발굴되는 토기를 보니까 모양이 특정 지층에서는 어떤 형태를 특정 뭐 꽃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통일성 있는 모양을 가진 토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니까는 요 지층을 벗어나니까 뭐 세모 모양의 토기가 계속 또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모 모양의 토기가 발굴이 되면은 세모 모양의 토기 시기의 그 유물이구나라는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패턴을 보는 거네. 패턴을. 네, 맞아요. 패턴을 봐서 토기의 패턴, 그러니까 유물의 패턴. 그러니까 대부분 발굴되는 게 이제 토기니까 토기의 패턴을 보고 이제 어떤 문화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이 세모 토기 문화, 꽃 모양 토기 문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냐를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서 얘가 세모가 더 앞선다, 꽃 모양 토기가 앞선다, 막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지정을 하는 게 또 여기 같이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연대를 측정한다. 그래서 상대 연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 연대 특. 근데 그게 네. 토기가 많이 발견되는 건 왜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물건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도구라. 아니지. 제일 오래 남아 있는 거지. 안 썼고. 맞아요, 보통 맞아요. 싸우면 그릇부터 던지잖아요. 깨진 상태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도 네, 그거 쓰레기- 자체로 쓰레기통에 버린. 그냥 가루를 내진 않지 우리가 네. 보통. 팀장 가정생활 괜찮으십니까? 보통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그걸 가루로 만들 때까지. 야, 뭐 빻냐? 어떻게든 남아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인체는 이제 어쨌든 썩으니까 없어질 거고 음식 같은 것도 뭐 씨앗이나 뼈 정도만 남아 있을 거고 토기 같은 경우도 이제 흙에 이렇게 뭐 어떤 뭐 매장이 되면 뭐 이제 팠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혹은 금속류, 네, 맞아요. 비금속류 이런 네. 것도 많이 남겠네요. 하긴 금속은 또 잘 안 버리고 잘 챙겨가니까. 그치 그리고 팔고. 그리고 뭐 보석류 같은 것도 모아놓고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 금속류, 뭐 청동기, 철 이런 거는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상위 계층만 쓸 수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많지 않았겠네요. 네, 많지 않아서 무덤에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왜 그 뗀석기 시대 이렇게 보면 구석기 시대 보면 네. 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그냥 추정하는 돌인지 거예요? 뗀석기인지. 아니 보면 이렇게 둥근 뭐래. 그래서 주변에 그런 돌이 없는 그걸로 거예요. 가죽을 깠대. 근데 내가 보기엔 돌이거든.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네, 돌인데 일정한 타격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아 그게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든 건지 아니면 굴러다니면서 만들어진 모양인 건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거를 되게 희귀한 확률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밸류가 낮으면 그런 거 아니야? 자연 돌인데. 어. 근데 그게 그 가장 그 바로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보면 몰라요. 강가에서 굴러다니는 돌들은 네, 그쵸, 그건 그쵸. 모르죠. 근데 동종하니까. 아주 깊게 파내려가서 구석기 지층까지 갔는데 그런 게 나왔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른 거는 다 가루가 되는데 걔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러네. 걔만 특이하게 예. 그러니까 맨들맨들하고 피밸류. 그런 애들도 있겠지. 아니 그거 아니야? 우연히 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정말 우연치 않게 그게 희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 95%가 흙인데. 그러기엔 매우 깊어요. 내 생각에는 그거를 손에 쥐어보면 알아. 막 어. 깨고 싶고 막 그래. 벗기고 아. 싶은 느낌이 들면 그 돌인 거야. 그거 가죽을 벗기는 거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 취향이 좋아갖고 손에 잘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 손에 딱 맞는. 아.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게 구석기 그 뗀석기 같은 경우는 네. 구석기 전공하는 사람들은 구석기 만드는 거를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있어요. 아, 직접? 아, 직접 해봐요. 네, 직접 그 흑요소 같은 걸로 아. 체험을 비슷한 해보는- 모양이 되는. 네, 걸 근데 확인하는 거군요. 되게 힘들고 네. 매우 고급 기술이에요. 아, 아, 돌을 그럼 아무나 만들어내는 아니, 게. 아무나 못해요. 아 그것도 희귀하게 나오는구나. 네. 불닭장이 한다는 같은 게 게.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쳐야 기술이. 돼라고 기술을 알려줘야 돼요. 아 그것도 이제 과거의 연대나 유물들을 보니까 아 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였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돌의 종류가 한정적이에요. 아무 돌이나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몰랐지. 그렇겠지. 아무거나 가지고 하면 깨지지가 않겠지. 그렇게. 네. 그래서 그 특정한 암석 종류의 그러한 모양을 가진 유물, 뗀석기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야 재밌다. 그것도 참 추론할 수가 있구나.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연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과학적으로 이 구석기 때 이 유물은 뗀석기는 돌도끼는 특정한 희한하게 보니까는 모든 종류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흑요석이나 뭐 화강암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깰 수 있는 특정한 그 암석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특정한 모양으로만 만들어진 도끼가 계속 발견이 된다. 이게 누적이 돼서 이게 구석기 때 유물이구나라는 그럼 거를 그때 이제- 유행한 거지 그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때려서 깨는 걸로 이 뭐지 재련을 할 수 있고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서지지만 그렇다고 그거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쓸모가 없으지도 않으면서 네. 같은 시기에 뭐지 돌의 종류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겠네요. 맞아요. 그거를 굳이 찾아서 네, 만들어야 되는 적당히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네. 거기다가 적당한 크기에서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냥 어.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또 신기한 게 신석기 때 그래서 그런 신석기 때도 돌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청동기 때까지도 돌로 된 도구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신석기 때부터 돌 채굴하는 채굴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 아. 네. 그렇지. 이거를 계속 주웠는데 이제는 그거를 만드는 거지. 네, 그만한 맞아요. 사이즈로. 네. 맞아요. 맞아요. 발달했네. 네. 구석기 때는 전문화되는 거군요. 네, 그 근처 가서 찾았는데. 쪼개진 돌을 찾았는데 네. 그 나중에는 좀 더 발달할 때는 아예 그냥 그 돌이 나는 곳에 찾아가지고 구멍을 파서 비슷한 크기로 잘라내면서 계속 사용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재밌다. 그것도. 네, 네. 발달했네. 그쵸. 기술이 1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많이 나오면 아 여기는 그런 연대구나라고 네. 유물 종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연결이 되는 네, 거네요.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지난 화에 얘기했던 게 그게 공감이 좀 가네요. 이제 어떤 그 정도의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게 네. 지역마다 다른 거지 시기적으로는. 네, 맞아요. 시기적으로 달라요. 어. 네. 다를 수밖에 없겠네. 네. 그 경험치가 쌓이는 뭔가 아주 환경이란 게 있을 텐데. 네, 아주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네. 우리나라 신석기 때 걔네는 문명을 읽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수학, 과학 다 발달하고. 네. 오. 걔네 최초의 왕국이 기원전 3,500년, 기원전 3,800년 전이거든요. 그게 몇 번째 제너레이션입니까?
그거는 0.5도 안 돼. 근데 기록에다 남아 있잖아 그거는. 예진님은 이집트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을까요? 친구들이란 이 사람이 선배님들. 그 저기 에이. 이집트 선배님들이 네. 나일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정말 하늘에 신이 내린 축복과 같은 그런 비옥한 토지거든요. 네. 아, 일단 먹고 그- 살만해야. 나일강에서 그 가져다 주는 네. 그 천연 비료들이 네. 매년 이렇게 쌓이면서 뭔가 자동적으로 먹고 살 거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문명 게임 있잖아요. 네. 문명 게임 돌리는데 같이 5턴만 돌았는데 쟤는 벌써 막 핵 쏘고 있는데 나는 맞아요. 아직도 막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쟤는 강력해 살아. 아이 나쁜 놈 이런 거지. 복불복이야 복불복. 아니, 그렇게 이제- 보면 좀 네. 허망함을 좀 느끼겠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저기는 3,500년 전에 저런 걸 하고 있었는데 네. 물론 지금을 보면 또 완전 다른 세상이긴 하지만 네, 그 진짜 음. 너무 놀라운 거죠. 이집트. 네, 이집트 수메르는 또 이집트보다 더 먼저 발달했거든요. 네, 네. 최초의 문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메르는 강이 3개였어요. 야 강 노났네 노났어. 강 치트키 쓴 거지 거의. 강 2개에 하나 더 이제 조그맣게 새끼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큰 강 2개, 작은 강 하나 이렇게 해서 3강이 해가지고 그 2강 사이에 그 소승달지대라서 아. 막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게 정말 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 비옥한 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문명이 엄청 빨리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게다가 아프리카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우리가 인류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길목에 있는 음.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문명을 시작한 거니까 우리나라랑 격차가 떨어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네,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 발달하기가 어렵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잖아. 근데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잖아. 그러니까 뭔 상관이냐고요. 일하기 힘들잖아. 안 힘들어? 아 근데 그런 것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끊어봐 좀. 아니 힘들잖아. 맨날 패딩 꺼냈다가 반팔 꺼냈다가 왜 꺼내냐? 겨울에. 그러면 그 뭐지? 음. 그 아파트래. 아프리카. 아프리카 파트. 네, 아프리카에 있는 뭐 수메르나 아까 말했던 그 나일강?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명을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굴해낼 때 이때가 언제쯤이야라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네. 이제 사료들.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시점이나 뭐 지층 상대 연대 측정 이런 걸 통해서 연대적인 차이를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이때 이런 활동들을 했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사료들과 네.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문명이 있었어라든지 뒤에 문명이 있었어라든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다 써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 자꾸 이 자식이. 야, 그게 우리 자신을 있으니까 근데 언타치드 같은 이게-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사실 호기심적인 부분이 더 아, 크긴 그래. 하죠. 그래. 지금 현대 써먹기보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뭔가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많이 발달하죠. 네, 아니 수학 원래 많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를 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죄송해요. 원래 이걸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네. 말하다 까먹었어 사실. 참나.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론이 발달했다고 하는 게 이게 유물과 지질이 부정확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좀 그렇겠네요. 더 자꾸 정확한 틀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학계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럴 것 막 같아. 이런 거 뒤집힌 경우도 있겠네. 네 뒤집힌 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아서 점점 이거를 그러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게 몇 년 전 건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이게 방사선이 아니고 방사성인 네, 거죠? 방사성이에요. 방사성. 레디오 네. 액티브 어. 맞잖아요? 네. 그 방사능이잖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방사능하고는 좀 다른 게 아 그래요? 방사능도 사실 이게 반감기가 있잖아요. 방사선이라는 게. 근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방사선은 아니지만 이것도 반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이어가지고 내가 내뿜으면서
계속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반감기가 생겨가지고 그 반감기를 가지고 남은 반감기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반감기가 줄어드는 속도를 재는 거예요? 줄어든 속도를 알고 있어서 네. 얼마큼 줄었는지를 보고 맞아요, 기간 맞아요. 추정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정도를 보고. 네, 유기물에 남아 있는 탄소의 양을 보고 이게 얼마나 방출이 됐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아, 몇 그래서 년도-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네, 하는구나. 네,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몇 년 전 거야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사실은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 게 그래요? 기간이 가면 오차 범위가 커져요. 뒤로 갈수록. 네, 뒤로 갈수록 오래됐을수록. 오차 범위가 커져서 사실 그 오차 범위가 이제 얼마나- 세대를 넘어갈 수 있겠지 뭐. 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오차가 커요? 네, 오래될수록 왜냐면은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주 극소량 남은 걸로 파악을 하는 아. 거니까. 그럼 결국 상대 연대 측정과 같이 보완책으로 쓸 수밖에 네, 없겠네요. 보완책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탄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에서 네. 뭐의 탄소를 재요? 유기물에 남아 있는 탄소. 쌀도 그렇고 그 인간의 뼈도 그렇고 살도 썩은 게 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뼈에. 아니요 뼈 자체 뼈에 탄소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쓴다 아주. 옷감 같은 것도 유기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것도 식물로 만든 네 거니까. 토기에도 유기물이 있어요. 아. 토기도 방사성 탄소가 라디오 카본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탄소가 카본이니까. 네, 라디오 그러네. 카본. 라디오 액티브가 아니야. 그래 한글을 영어로 바꾸면 뭐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아까 라디오 액티브라고 했잖아요. 그 잘못된 설명이라고. 아, 네. 그 알겠어요. 단어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어쨌든 유기물에 남아 있고 그걸 네. 측정해서 연대를 예측하는데 네,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주의해야 돼요. 네. 저는 피밸류가 이거를 맞는 건 아니다처럼 들리네. 잠깐만 한 명씩 얘기해봐. 피밸류가 맞는 건 아니다처럼 들리네. 그리고 김 팀장.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난 이걸로 정답이 딱 정해진다고 생각을 저도 약간 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장 땅땅땅인 줄 알았어. 상대 연대 왜 측정하지? 그냥 탄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래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 미이라에 대해서 그 미이라를 검진하고 그런 것들을 검진하거나 아니면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본다던가 이런 것 아니면은 뭐 이집트의 오래된 왕실의 무덤에 벽으로 막혀 있는데 뚫기 애매하니까 뚫으면은 바로 파사삭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서? 네, 무너질 수 있어서 그러면은 뚫지 말고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볼까에 대해서 이러한 좀 더 정교한 과학적인 방법들을 계속 발달을 시켜서 그런데 조사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나와서 되게 오래됐고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를 좀 더 고도화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쓸 게 없을까라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 방법론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이제 측정 방법론의 발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 연대 측정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가 있고 네. 상대 연대 측정을 통한 데이터가 있어서 네. 그 두 개를 보고 이 연대겠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네. 새로운 방법론이 나와서 더 정교해진다면 네. 그 추정이 좀 더 정교해지겠네요. 네, 그쵸. 훨씬 정교해지는 거죠. 지금 뭐 브랜드 뉴 핫 방법론 뭐 이런 거 없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뭐 없나? 그 엑스레이 선으로 파악하는 그 측정법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고 개발이 됐는데 그게 일본에서 개발을 했어요. 일본이 되게 독특한 게 동아시아에서 동양 쪽에서 유일하게 이집트학 전공자를 배출한 나라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걔네는 또 역사도 오래돼서 네. 왜냐면 자기네 제국주의로 돈을 벌어들인 그런 학문들을 또 발달을 시켜가지고 이집트에서 유물 발굴할 때 일본의 기술을 가져다가 유물 조사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 상하다. 근데 일본은 상한다. 그런데 펀딩도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돼요. 네, 그 유물 이렇게 발굴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일본 어느 재단에서 펀딩했다 이런 거 많이 써놓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엑스레이 선으로 관련해서 이렇게 내가 엑스레이 선을 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
그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를 건물에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조사하고 연대 측정하고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요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 뭐 열 루미네선스 뭐 저 잘 모르겠어요. 뭐 되게 어려워요. 사실 잘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예진이 형 공부할 때 안 쓰던 네. 거. 그니까 라떼는 없었는데. 라떼 없어. 라떼 안 쓰던 거. 요즘 애들 편하네. 라떼는 상대 연대 측정하면서.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여전히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때쯤일 거야. 네. 그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 타임머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안 너는 되겠지. 자꾸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뭐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오면 아 얘가 언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게 되어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시리얼 넘버를 보면 되니까. 아, 어쨌든 요즘 좀 정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과거는 아주 정확하게 뭐 몇 년도 몇 월 뭐 언제 이렇게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때 기후, 지형,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시기적인 맥락 이런 게 완벽하게 100%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기록까지 딱 있던가 아,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뒤로 갈수록 기록이 부족하고 네네. 뒤로 갈수록 그다음에 그 보존도 안 돼 있고. 보존도 안 돼 있고 음. 맥락을 파악하는 그 데이터가 점점 희소하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리고 과학자들조차도 그 먼 옛날에 그 인간 진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공룡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공룡 네. 얼마 전까지는 비닐이었다 했다가 요새 최근에는 조류였다 이렇게 맞아, 나오고 있잖아요. 다 닭이었다 네, 말이야. 깃털 있었다 막 갑자기 나오잖아요. 아 그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조반류랑 용광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종류가 다른 거지. 아, 그런가요? 다 공룡이 닭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룡 데이터 분석은 다음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고고학자들은 다 이게 우리는 하나의 다 가설이고 정론이 있을 뿐이지 이게 완벽한 뭔가 그 이거다라고 딱 못 박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겸손한 학문이네. 그럴 수밖에 이게 없죠. 이게 해답에 가장 가까워. 네. 지금은 뭐 이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쵸, 아니 그쵸.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네요. 네, 근거가 부족하니까 네. 어쩔 수 없죠. 그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기록도 내가 뭐 기록자를 믿을 순 없잖아. 그쵸. 몇 월 며칠에 어떤 왕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 라고 기록했지만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는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 부지기수겠지 뭐 사실. 네, 되게 많아요. 아 진짜 짜증나겠다. 나중에 그런 게 논문으로 다 발표해놓고 발견되면. 아니 논문 입장에서도 다 뭐 뒤집히는 그때 거잖아. 어떻게 알겠어. 그쵸. 그래서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뒤집히는 게 고고학 쪽에서 저는 이집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집트 쪽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뭐. 이래서 그게 지었는가 네, 뭐 이런 것들. 이 피라미드만 하나만 평생 연구하신 학자분도 계시거든요. 와. 그걸로 그렇겠네요. 네, 해답을 다 못 찾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게 나중에 설이 바뀌어서 저는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노예들이 뭐, 했다고 노예를 하다가 동원해서 한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공무원이라고 했다가 임금 받는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기록에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일기 썼네. 네, 근거가 맞아요. 더 센 게 발견된 거군요. 그게 행정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었네. 네, 월급 준 게 나온 거구나. 네, 그쵸. 회계장부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노예를 부린 건 줄 알았는데 LH 공사 주택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한강 판거야, 사대강 판거야. 한국 주택 뭐 주택은 기록부 나온 거지. 맞아요. 그런 게 그 군락지도 발견이 되고 기록에 따른 정말로 그 장인들이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그 건설 노동을 참여를 했고 한밭집 나오고 막. 진짜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식당 흔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군락지가 딱 이렇게 노예 군락지라면 또 볼 수 다르겠죠. 없는 그런 뭔가 생활 근거지가 나온 거고. 생활 근거지와 뭔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가들이 있어가지고 장인들이 있어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 것들도 막 있고 막 뭔가 자기만의
그 작품을 만든 것들도 발견이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유적과 유물과 그다음에 더불어 기록까지 다 발굴이 되니까 이때는 노예로 부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노예라고 얘기 나온 것도 그때 맨 처음에 이집트를 발굴하기 시작한 시기에 노예를 부리던 인간들이 노예를 부렸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였지. 러프하게. 자기들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저 주장을 한 정도 거지. 하려면 그냥 막 노예 있어야 돼. 맞아요,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이잖아요, 사실. 그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사실은 고고학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가치가 투영이 된 해석이 그 해석을 결과물로 내놓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저 재밌는 게 어쨌든 고고학이 어쨌든 과거에 내가 보지 못한 사실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데이터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한 방에 또 바뀔 만한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네. 바뀌기도 하고 네. 이게 참 절대적인 데이터라고 지금은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워. 이 정도만 갖고 네. 계속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논문을 쓸 때도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러한 걸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근거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그 추가적인 코멘트를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러. 네, 일부러. 부정확한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자료에 대한 논문을 쓸 때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사실 다들 그건 그 정도는 인정해줄게라고 인정할 정도로 데이터가 별로 없는 쪽에 대한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뭔가 연구 결과고요. 보통은 그 정도면은 논문 내지 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논문 낼 때 네. 뭔가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발견함.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추가까지는 네. 오케이. 저도 이해가 됐어요. 네, 데이터의 네. 추가 아니면 그다음에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 그러니까 탐침하거나 뭐 발굴하거나 이런 방법론이거나 아니면은 특정하는 방법론이거나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EDA에 특화돼 있는 데이터 과학 분야 같은 느낌이네 저한테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인문학적인 추론을 한다라는 분야 쪽으로 논문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좀 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유물이 나왔어요라는 걸 보고하는 유의 논문이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발굴 관련된 보고서가 따로 있어요. 사실 보고용 보고서가 따로 있구나. 네, 사실 보고용 보고를 해야 돼요. 네네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근거로 쓰는 거고. 네,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데이터가 완전히 이게 이거다라고 할 건 또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너무 희소해서 상대 증거로만 갖고 추정해야 되는 느낌? 네. 그리고 대신 직접 증거가 너무 과학스러워서 네. 나오면 끝 이런 느낌이 되게 허무하게 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재미를 느낄 만한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는 어땠을까? 네. 계속 막 상상해보고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가 추론했던 게 맞아 떨어지면 또 거기에 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일 것 저는 같네요. 고고학 쪽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쪽에 이집트 막 이렇게 좀 되게 오래된 내용들을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게 네. 되게 희한하게도 종교적인 의구심 이런 종교적인? 네.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해와. 그런 게 실제로 아까 있을까? 성서 고고학 네, 이런 거 성서 고고학, 말씀하셨으니까. 성서 고고학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나무에서 선악과를 먹고 땄는데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시기는 구석기 시대의 인간인가 신석기 시대의 인간인가 아니면 문명을 시작한 시대의 인간인가. 예를 들어 우리 단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충 추론하는데 네. 그것도 곰이랑 뭐 호랑이도 부족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추론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지? 뭐 이런 그렇죠. 왜냐면은 느낌이. 구석기의 인간은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는 구석기 때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신석기 때 있었는데 그렇다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맥락이 끊기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와 초기 신석기가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이게 분명히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인류 종족이지만
인류 속이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를 이어 나와가지고 지금의 인류가 생긴 건데 종교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구석기에서 말도 잘 못하고 기록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류로 보는가? 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주작적 정의 하는 거지. 주작적 정의. 그게 인간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도 있잖아요. 아버지들의 아버지 이런 거 소설 보면 사실 미싱 링크가 돼지였다 막 이렇게 막 소설에 나오기도 하고.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그게 그 인간의 욕구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기원을 찾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린 왜 지금 이렇게 사는가? 이런 호기심에서 비롯된 학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 고고학 학부 강의 청강을 할 때 그 고인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갈래가 있었고 여러 갈래가 막 살아남고 일본을 멸종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갈래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속에 엘프랑 뭐 드워프랑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그런 전설이 나왔겠거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용도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용이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 호빗도 되게 그런 소인족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섬나라 같은 데는. 그게 100% 창작이 아니라 네. 어디선가부터는 왔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결국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남아가지고 지금의 인류가 된 건데 지금의 인류가 그러면은 신석기 때부터 완전히 구석기부터 이 인류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담과 해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시 그런 게 또 있구나. 다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서 이제 호기심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이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달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젠간 증거가 발견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결정적인. 그건 또 재미없나? 그거 글쎄요. 지금 계속 고인류학이 계속 얼마 전에도 새로운 인류 화석이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서는 그냥 하나의 뭔가 전설? 문학? 네. 전설적인 신화? 문학? 신화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이거를 창세기는 증명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냥 인류가 겪어온 과정을 그냥 그렇게 추격해서 한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궁금증, 상상력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야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지구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고 역사도 좋아하고 어느 거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고고학을 하면 아주 최적화된 이제 적성인 거죠. 그렇군요. 네. 준비해 주셨던 내용 조금만 더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테로 연대 측정한 방법이랑 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말고도 다른 연대 측정 방법이 몇 개 더 있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나이테는 그 매우 오래된 나무 있죠. 그 나무에 그 나이테가 굵고 얇고 이 크기에 따라서 이 시기에 기후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뜻했으면 뭐 두껍고 추웠으면 이제 간격이 좁고. 맞아요. 그런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유적에 그 유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무가 그대로 보존돼서. 그 나무를 써섰어요. 나무가 어떻게 보존돼요? 오래가. 아니 그래도 늪지 나무가 같은데 들어가면은 안 썩고 보존이 돼요. 그 오래된 게요? 와 그렇구나. 늪지나 화석이 아니고. 그게 신기하다. 공기가 차단이 돼서 코팅되나? 코팅돼서 공기가 차단돼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야지 썩을 수 있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캔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네. 산화되지 않은 거네요. 네, 산화되지 않죠. 근데 그런 거 딱 발견하면
아 이거 이때구나라는 어, 감각할 수 있는 네. 기후가 따뜻했구나 추웠구나. 네, 그쵸, 그래서 그쵸. 나무연대. 아, 그때 나무가 소나무 같은 건지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 이 식물의 종류랑 그다음에 나이테 그 굵기랑 그다음에 나이테 개수랑 이렇게 몇 년 된 나무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잘리지 않은 매우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막 1000년 됐다 막 이런 네네.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나무요? 네, 살아있는 나무를 구멍을 내가지고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미국에서도 종종 사용하고 영국에서도 되게 오래된 그 비지림 같은 뭐 네네. 이런 숲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때 이 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환경학자들이 환경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고고하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 시기에 기후가 이랬으니까 이런 문명이 이래서 발달했구나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 나 갑자기 되게 적극적인 데이터 탐색이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발굴하고 뚫고 그치? 데이터가 없으니까 파고 뚫고 막 긁어 모으고 야 맞아요. 그런 학문이구나. 데이터 아주 쉽게 구하는 학문들은 아니,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파보면 알 거라는 건 알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데이터 분석 그것도 모르거든. 아니 근데 근데 한다고 거지. 나온다는 장담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고고학 쪽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은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고학은 뭘 얻어야겠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거예요. 그치. 맞아요. 네, 근데 데이터 분석은 다 찔러보지. 그냥 찔러보고 보는 거야. 그게 그 어. 찔러보는 게 안 비싸니까. 음. 찔러보는 게 비쌌으면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에서 꺼내야지라는 걸 준비를 다 끝내고 꺼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고학처럼 그렇게 예, 했겠죠.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사실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논문 설계를 다 끝내고 논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데이터 분석도 그렇게 해야죠. 데이터 분석 설계 다 끝내고 해야지. 다 그게 찔러보고 싶... 말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저한테는 지금 들리기에. 예. 그래야 내가 필요로 했던 정교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으면 못 얻었어. 그럼 왜 못 얻었지가 레슨런인 거야. 그거 자체가 지식으로 남는 예, 거야.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그게 레슨런으로서 논문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논문을 작성하는데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교훈을 얻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유의미할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고고학 쪽에서는 그걸 더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론이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는 데이터 찾느라고 구글링하고 있을 때 고고학자분들은 삽을 들고 진짜 삽질했었어요. 저는. 발굴 현장 네. 가서 붓으로 털면서 네. 막 이렇게 챙기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단계의 비용이 높아야 그 전 준비 단계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군요. 저희가 그 고고학을 왜 배우냐, 혹은 고고학이 왜 의미가 있냐라는 그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성분이나 색상이나 방사성 탄소나 지질 연대나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상대적인 연대 측정 방법, 그리고 방사성 탄소 연대를 통해서 측정하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 그리고 뭐 나이테 연대 측정 방법, 그리고 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와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예진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지금은 회계라는 분야에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고고학과 데이터 혹은 회계는 세 개가 약간은 이전의 관점으로는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 세 가지 학문을 혹은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살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고고학에는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다 머신러닝이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얘들이 고고학에 영향 줄 가능성은 없나요? 땅을 파야 되는데. 일단 땅을 파야 되는. 땅을 파거나 네. 바다를 뒤지거나 아, 바다의 그 해양 유물 같은 것들 바다를 거기 발굴 뒤지- 안 된 게 많겠네요. 많죠. 아, 그치. 우주만큼 어려운 게 바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죠. 아, 그렇게 아니, 하면 좀 더 낫다. 네. 과학적인 방법론 발달이 이제 이런 분야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파계 검사가 이쪽에 연결되는 무언가일 거고 좀 전에 방사선 방법론 같은 게 그거에다가 이제 뭐 잠수함의 성능이 좋아져야 아니면 드론의 성능이 좋아져야 바닷속을 탐험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글자 보여주면 AI가 막 해석해 준다든지. 그거는 역사 쪽이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유물을 넣으면 어디에 그 장비 안에 넣으면 네. 막 연대를 정확하게 탁 측정해가지고 AI가 탁 말해준다. 뭐 영화 봐요? 영화 좋아합니다.
아니 영화에서 왜 CCTV 보면 갑자기 쫙 확대돼 갖고 사람이 쫙 나오잖아. 그쵸. 그래 픽셀도 막 고화질로 바뀌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런 퀀텀 점프가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있을 수 있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나오면서 갑자기 확 그 연대 측정에 대한 기법이 확 발전. 관심도 많아지고 방법도 늘어났겠네. 엄청 그 과학자에 완전 많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간의 뭔가 교류가 더 활발해진 계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데이터 측정 방법의 발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겠네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게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만 AI는 그런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야 문자라든가 이집트 고대 문자라든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해석이 되어 있어서 뭐 지금은 그거를 사람이 다 공부해가지고 얘는 이거고 쟤는 저런 뜻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 번역. 네, 그걸 기계 번역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건 방법이겠다. 저는 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사진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사진들을 가지고 이미지 분류를 할 수도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겠다. 비슷한 연대끼리 자동으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아니, 저는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아직 멀었느라는 생각도 반대로 들었는데 그게 다 PDF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를 OCR로 하면 되지 뭐.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구의 기여가 되겠네요. 사실 그게 연구의 기여라고 보지만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나라의 그게 이제 예산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거죠. API가 개발될 쯤 돼야 되니까 어쨌든 시간이 뭐 걸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가능성이라고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할 게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거가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땡큐야. 돈은 안 되고. 그게 다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돈 버는 일이 생길 텐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래도 돈이 안 되면 계속 유지가 안 될걸요? 그렇죠. 돈이 돼야 되는데. 고고학자 중에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이런 분들도 있나요? 인디아나 존스. 그렇지. 도굴꾼이잖아, 도굴꾼. 그 경계에서 굉장히 이 판단이 힘들걸? 몬타나 존스도 있어요. 몬타나 존스. 넘어가시죠. 이건 또 끼기 힘들다. 네, 이걸로 돈 버는 방법. 네, 영국에서는 그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그 사립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재단 장학생으로 지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의 꿈이겠군요. 그렇죠. 그걸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렇군요. 뭐 돈을 아주 많이 벌려면은 일단 전주가 필요한 거군요. 전주도 필요하고 발굴재단 같은 걸로 이제 운영을 해서 사업처럼 운영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이제 월급 받아서 돈을 모은다거나 뭐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우 유명해진 발굴 고고학자가 돼서 뭐 돈을 번다던가. 아니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렇겠죠.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근원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펀딩을 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구 성과를 받으면서 내가 지원한 거야 같은 거가 되겠지. 맞아요. 영국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국내는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굴러가고 있지. 아니 나라가 신경 써주니. 네. 나라 예산에 의한 기초 연구에 가까운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맞아요. 네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꿈이 있다는 게 되게 들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지난번 방송 때도 회개를 하고 계시지만 언젠간 이집트 고고학을 다시 전공해서 이집트에 가고 싶어요라는 그게 되게 듣기에 좋았고 되게 부러웠고 거기서 출발해서 오늘의 이제 방송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 멤버들 소감이랑 이제 예진님 소감 들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는 계속 이제 데이터와의 접점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통계분석 방법론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통계분석 방법론이 발전하는 게 계속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되게 비슷하게 처음에는 지질 연대 측정으로 시작했다가 좀 더 정교하게 뭐 탄소 연대 측정법도 쓰고 엑선도 쓰고 이러면서 점점 오차를 줄이는 그러니까 정답에 근접해가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베이지안 방법론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베이지안이 처음에
사전 확률을 정하잖아요. 주변에 정보 도메인 갖고 지식으로? 있는 거 가지고 네. 일단 사전 확률을 설정하고 추가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분포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료가 발굴이 되면 그걸로 기존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다음 또 생각해보면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여러 개를 조합해야 예측 성능이 크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시업이라고도 하고 조인 네. 개념의 그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제품 구매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다가 모델 만들다가 나중엔 여기에 뭐 날씨 데이터도 결합하고 뭐 사용자 가입 정보도 결합하고 이런 게 결합되면 이제 예측 성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발굴하면서 점점 주변 정보를 가지고 이게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정리인데. 10점.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 아. 아주 좋았어. 고맙다. 자, 너 한번 보자. 얘기해봐. 내 걸 마지막으로 해. 얘기해봐.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 쪽에 좀 더 가까운 분야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빗대서 보기에 또 적절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데이터가 좀 더 많은 쪽, 그리고 그게 많다는 게 당연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실험 설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예. 어떤 설계가 준비된 상태에서 검증하는 거랑 비슷하게 사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 발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준비가 끝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할 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분석보다는 실험 설계와 실험 설계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같은 느낌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같았는데 지금은 실험 설계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데이터가 희박해서 그렇지 정교한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덕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삽 들고 싶지 않으면. 그죠. 삽을 쓸데없이 여러 번 들고 싶지 않으면. 저도 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쪽으로 데이터 분석의 뭐 방향이 흘러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주 오래된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분석과 결과가 우리에 대한 어떤 궁금증의 해소로 연결이 되는 되게 아주 재미있고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찾는 게 우리가 뭐 엔터 쳐서 구글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서 그걸 소중하게 캐내고, 이것도 잘못하면 부서져서 데이터 망가지고 이런 거를 아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고고학을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어렵게 굳이 굉장히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크고, 단순히 나는 데이터 분석, 수리, 통계 이런 것만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문화적인 맥락, 인간에 대한 뭐 본질 탐구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학문이고, 고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고고학이나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건 재밌게 봤지만 이게 도대체 데이터랑 어떤 연관이 있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었던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진님 마지막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네, 뭐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근데 사실 과학은 너무 어렵고 네. 인간적인 뭔가 학문을 하고 싶은데 나는 역사는 좀 하기 힘들고 뭐 이러면은 재밌는 학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의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좋아하는 거고, 고고학이 사실 제가 정식 코스를 밟아서 박사까지 그대로 쭉 갔다면 계속 고고학으로 돈을 벌면서 업으로 삼고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모실 수 있다는 갑자기 네, 그래서 뭔가 고고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방송을 들을 것 같진 않고 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고학이 이런 걸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구나라고 정도만 뭐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뭔가 진성 덕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후가 되려면 이 정도 덕후는 해야지 뭐 이런. 고고학 덕후. 네. 예진님을 모시고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